광주시가 아파트 공사 붕괴 현장에서 연락이 끊긴 6명을 수색하기 위한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하고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건축, 건설 현장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산업 대전환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등 경제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20대 남성, 2대남 표심을 공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폭로한 이모 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이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제보했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88명 발생한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381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1명 줄어든 누적 74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잠시 뒤 먹는 치료제 도입 계획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6만 9천 명 늘어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12월 취업자도 77만 3천 명 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모레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4천 명대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7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는 38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388명입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1,300명 가까이 늘었고 엿새 만에 4,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3명 줄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1,000명 이상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38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청해부대 확진자가 집단 귀국한 지난해 7월 22일을 빼곤 계속 100명 아래를 유지했는데 지난달 29일 세 자릿수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 5일엔 200명을 넘었고 오늘은 300명대로 증가한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14일 연속 감소세입니다. 어제보다 31명 준 749명으로 사흘 연속 700명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52명 발생해 누적 6,16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줄면서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4.4%포인트 낮아져 43%를 기록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250개, 경기가 367개, 인천은 76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693개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1.4%로 전날보다 3.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대본 회의에선 오미크론에 대비해서 PCR 검사 역량을 확충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죠? 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이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국내에서도 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과 의료, 치료 등 분야별 대응 계획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유전자 증폭 검사 역량을 하루 75만 건에서 85만 건 수준으로 높이고 신속 항원 검사 시행 범위도 확대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분류가 이루어지도록 환자 정보 시스템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재택 치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전 2차장은 재택 치료자들에게 제공되는 재택 치료 키트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민간 택배 회사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더 신속한 환자 이송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상태에 따라 응급 상황 시에는 구급차를 집중 운영하고 비응급 상황에서는 개인 차량이나 방역 택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송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잠시 뒤 먹는 치료제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고요. 네, 정부가 잠시 뒤 먹는 치료제의 국내 반입을 앞두고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발표합니다. 치료제 투약 대상과 공급 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먹는 치료제는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주로 활용할 예정이고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게 먼저 처방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또 증상이 나타나고 닷새 안에 복용해야 효과가 큰 만큼 진단에서 치료제 배송, 투약까지 신속히 이뤄지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2만 명분은 내일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그간 확보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국내에 들어오는 첫 물량인데요. 투약은 이르면 모레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당시 여행객이 차츰 늘던 인천공항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들 모두 72시간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들어오게 해 오미크론 확진자를 최대한 거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번진 여파로 공항에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입국장 앞에서 꽤나 봤는데 이따금 승객들 10여 명 정도씩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변에 기다리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공항 자체가 한산한 편입니다. 국제공항 입국 게이트 6곳 가운데 4곳이 닫힐 정도로 해외여행도 줄었고 주변 국내선에만 사람들이 오가는 편입니다. 바로 위층에 있는 출국장에도 역시 한번 가봤는데 발권하는 승객을 찾기가 힘들었고 승객들 숫자보다 직원들 숫자가 많아 보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일부 국가 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됐던 때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직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특히 2달 전인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 월평균 입국 승객은 5,800명까지 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입국자 숫자는 4,700명대까지 내려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면서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 반영된 듯합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해외 입국 확진자 가운데 88%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입국을 계기로 국내에 오미크론이 번지고 국내 전파 사례도 이어지면서 내국인 오미크론 확진 비율도 10%대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서 방역당국의 해외 입국 관련 방역도 강화되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은 모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출발일 0시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고 나온 발급된 확인서를 내면 됐는데 내일부터는 바로 이 기준이 강화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음성 확인서뿐 아니라 코로나19 검사 자체가 72시간 안에 진행됐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오래전 검사를 받고 72시간 안에 음성 확인서만 발급받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뒤 방역당국은 입국 관련 지침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초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고위험 11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오는 단기 입국을 아예 금지해뒀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일부 해외 입국자는 한때 자가격리가 면제된 적도 있었지만 이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가 집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열흘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관련 대응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해외 유입 상황을 분석해서 오미크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2달 안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에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스 클룩의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사무소장은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가 향후 6주에서 8주 내 유럽 지역 인구의 50%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룩의 소장은 새해 첫 주 유럽 내 오미크론 신규 확진 건수는 2주 전보다 2배가 넘는 700만 건 이상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가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입원 환자 수도 최고치에 올라섰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11일 존스홉킨스 대학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75만 4,200여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지난 겨울의 최고치 25만여 명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도 대유행 이후 최다로 올라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기존 백신의 효능을 확인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HO는 백신에 대응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면역 기피 가능성, 백신에 대한 특이 반응 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임수경 감염병 위기대응국장,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이 배석하였습니다. 박혜정, 박준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유근혁입니다. 1월 12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먹는 치료제 도입과 사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내일 1월 13일 낮 12시경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합니다. 내일 도입되는 물량은 2만 1,000명분이며 전국적으로 배송되어 빠른 지역의 경우 1월 14일부터 첫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해외 개발된 먹는 치료제 100만 4천 명분에 대해서 성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화이자사 치료제는 76만 2천 명분, 마크앤드 컴퍼니사의 제품은 24만 2천 명분입니다. 그간 정부는 임상시험 진행 중에도 제약사와 선구매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신속한 치료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른 시기에 화이자사 먹는 치료제 투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에 도입되는 치료제 투약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경증 및 중등증 환자이면서 65세 이상자 또는 면역 저하자 중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투약할 계획입니다. 치료제 세계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에 도입되는 초기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치료제의 효과와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투약할 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방역 상황과 치료제 공급 물량을 등을 고려해서 투약 대상을 확대토록 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견 후 5일 이내 투약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세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환자 초기 분류의 기간을 단축하고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서 빠른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처방된 약은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 대리인이 약국에서 수령하거나 약국에서 직접 자택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담당 약국과 협의를 통해 야간과 휴일에도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의료진과 담당 약국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물의 복용 여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중복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료진이 매일 투약 여부와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치료제 공급과 투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관리 의료기관, 담당 약국 등에 대한 교육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전국 지자체와 생활치료센터에서 먹는 치료제 투약 예행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행연습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제 복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입된 치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으로 도입된 치료제이며 23가지의 병용금지 약물이 있는 등 투약 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약입니다.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약국과 의료진의 복약 지도를 준수하여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외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재판매 등을 통한 복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료제를 재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투약 중단 등으로 복용 후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 및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 확진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치료제가 신속하게 도입되고 투약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방역지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 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병상 가동률과 위중증 환자 등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병상 가동률이 70 내지 80%까지 올라 한계 상황에 달했으나 병상 확충과 운영 효율화 노력 등에 따라 모든 병상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41.4%이며 준중증 환자 병상은 40.5%, 감염병 전담 병원은 30.1% 수준입니다. 작년 11월 1일 단기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시점에 비해 병상 가동률이 모두 낮아졌습니다. 오늘 기준 위중증 환자 수도 749명으로 1000명대 이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확진자 감소 추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주의 깊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오미크론 변이가 88%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을 대비하여 방역과 의료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도입 물량이나 적용 대상에 다소 제한적이므로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과 사망을 완전히 예방하고 차단하는 완벽한 수단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적 모임을 제한하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기간, 정부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한 의료 대응 체계를 면밀히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선 치료제 관련된 내용이 많았었는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이자사에 먹는 치료제죠. 팍스로비드가 내일 국내에 처음 도착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증상 발현 5일 이내의 경증 및 중등증 환자 그리고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 가운데 재택 치료자에 대해서 투여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투약 대상자를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산업 대전환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임기 안에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e스포츠 경기를 관전하면서 20대 남성 2대남 표심 공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어제 신경제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난다고요. 네, 먼저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찾아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중소제조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소부장 3.0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같은 디지털 혁신 지원 체계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 역량을 높여서 임기 안에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중견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민관 신투자 시스템 구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10대 그룹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경제 정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의 대통합 방침에 따른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양당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한 합당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중앙위에서 가결되면 나머지 절차를 거쳐서 양당은 모레 통합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청년층 표심을 얻는 데 힘을 쏟고 있죠. 네, 오늘은 게임 행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게임에서 불투명하게 거래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해 저변을 넓히고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녁에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 이른바 롤이라 불리는 온라인 게임 경기를 관전합니다. 국내 e스포츠 프로 10개 팀이 벌이는 롤 리그의 개막전인데요.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동시에 e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2030 세대, 특히 20대 남성 표심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지지율이 오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선거에 들어가면 양비론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짝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시 원래 지지율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 본인은 완주했을 때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서 단일화를 하고 싶을 거라면서 자신들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자, 이어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행보도 들어볼까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세월 아침 대화에 참석했습니다. 시대 교체를 이루려면 진영과 이념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과학과 실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부총리제, 청와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도입 등을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정치를 10년 하면서 어떤 추문에도 휩싸이지 않은 데다 가족 의혹도 없다며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정을 마친 뒤 윤 후보와 단일화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 국민께서 누가 더 확장성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업체를 찾아서 최근 자신이 발표한 친환경 경제 공약인 그린노믹스 구상을 공유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국정 비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어제 광주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진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 가운데 현재까지 6명의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로 우선 드론과 구조견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네, 붕괴 사고 이튿날입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이 바로 사고 현장인데요. 사고 현장을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된 수색 작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가 붕괴 우려 때문입니다. 무너진 외벽에 구조물이 끼어 있는데 언제라도 추가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외벽에 붙은 140m짜리 타워 크레인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 위험합니다. 크레인 높이를 고려해서 소방당국은 이 일대 주거지와 상가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어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작업자 가운데 현재 6명이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요. 안타깝게도 소재가 파악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휴대전화 위치가 잡혔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벽 등이 무너진 건물 28층에서 31층 사이에서 창호 공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안전상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돼 어제 저녁부터 수색 인력도 철수했는데요. 소방당국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아침부터 드론 2대를 사고 현장에 띄웠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 인력 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에는 구조견 4마리를 투입해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김민성 기자, 사고 원인과 관련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어제 사고가 난 게 어제 오후 3시 45분쯤인데요. 당시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거푸집이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에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서 작업하지 않는데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 무리하게 작업한 게 아닌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에 대해서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경무관인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붕괴 원인과 함께 공사 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전진단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CCTV를 확인해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9명이 숨진 아파트 건축을 추진했던 업체인데요. 유병규 HDC의 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우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기관과 국토교통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당국은 조금 전 현장 브리핑에서 현대산업개발 진행 중인 광주 모든 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SK에너지 공장에서 큰 불이 나 현재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재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배터리 보관동 3층짜리 건물 2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 근무하던 인력은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전 9시 5분쯤 큰 불길은 잡혔지만 배터리가 모두 탈 때까지 진화가 쉽지 않아 완전 진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폭로한 이모 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이 씨가 발견될 당시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폭로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저녁 8시 40분쯤입니다. 이 씨가 석 달간 장기 투숙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텔에서였는데요. 앞서 지난 8일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데 이어 이 씨의 지인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 씨가 투숙하던 모텔에 확인을 요청했고 모텔 직원이 객실로 찾아가 숨진 채 침대에 누워있는 이 씨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는 타살 정황은 물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외부적 요인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이 씨에게 당뇨 등 가족력이 있었고 최근 스트레스가 심해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폭로한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변호인단 전체 수임료를 합쳐도 3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의혹을 폭로한 시민단체가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변호사 수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관내 세무서 4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에게 이재명 후보 변호인을 소개해줬던 사업가도 이 씨를 검찰에 맞고소해 이 씨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과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추가 폭로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갑자기 종적을 감춘 이유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인 가운데 정확한 사망 경위는 부검 결과와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광역시가 2030년 세계 박람회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에 비대면으로 부산을 포함한 세계 5개 도시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박람회 준비 소식과 함께 부산 지역 각종 현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박형준 부산시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먼 길 오셨는데 새해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그 세계 박람회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그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3년 11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 몇 번의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또 실사단이 와서 조사도 하고요. 또 이 실제로 2023년까지 170개국이 참여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그 170개국에서 다수 지지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득표 활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개최 도시 선정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산시는 어떤 전략으로 지금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우선 이 사업은 부산시 사업이 아니고요. 네. 그 월드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수 엑스포나 대전 엑스포처럼 인정 엑스포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중간 수준의 엑스포.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엑스포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도 경제 가치가 한 2~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170개국의 그 표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우리 국가 외교 역량이 다 결집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국가 사업입니다. 부산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또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통상 네트워크를 통한 그 표를 또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특히 우리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문화적 역량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살려서 그래서 이제 한 표 한 표 얻으려는 득표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이 될 텐데 냉정하게 봤을 때 부산이 선정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개 도시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모스크바가 가장 열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도 그 못지않게 지금 열심이고 다른 3개 도시는 아직 준비 중인 것 같고 뚜렷하게 지금 그 활동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경쟁이 본격화될 텐데 이 부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얼마든지 모스크바하고 경쟁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산 시민분 그리고 또 다른 그 국민들도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산시 현안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딱 떠오르는 부산 현안 하면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북항 재개발 사업 정도인 것 같아요. 정권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환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선을 얼마 안 남긴 시점인데 이것과 상관없이 잘 추진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엑스포와 북항 재개발과 가덕도 공항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가덕도 공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또 엑스포가 열릴 장소가 북항 재개발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희가 가덕도 공항과 북항 재개발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국제 허브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가덕도 공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 불가역적인 사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공항은 단순한 국제 여객 공항이 뿐만이 아니라 항공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항공 물류가 98%가 인천이거든요. 근데 그래 갖고는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다 골고루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남부권에 특히 제2의 세계 환적항을 갖고 있는 부산의 이런 항공 물류까지 담당하는 그런 공항을 만들므로써 도시의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야가 이견이 없고요. 또 지금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특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권에서도 그 이슈가 됐던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된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이미 그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 3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예비 타당성 조사도 생략하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다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들이잖아요.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부산 그리고 시민들에게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로 보더라도 이 수도권 하나의 그 성장축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도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남부권에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부산이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죠. 여기에
대학도 제일 많고 청년들도 많고 또 제2의 세계 제2위의 항만도 갖고 있고 한적항이지만 또 그 외에 남북권으로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 대기업들의 산업단지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부산을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산업 쪽에 그게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쪽이나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의 기업들이 부산을 지금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기업 유치액이 한 3천억에 머물렀었는데 21년에 저희가 3조 6천억 정도 했고요. 금년에도 이어질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거기에다 이제 북항이라든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가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좋은 그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고 또 문화관광 콘텐츠를 집약하는 그런 허브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산학협력이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들이 이제 모아진다면 부산이 얼마든지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수준의 도시로 또 아시아의 새로운 글로벌 허브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시장님 그리고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에 그 어반 루프라고 공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반 루프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인천공항의 가장 큰 좀 문제라 그럴까요? 네. 약점 중에 하나는 공항에서 도심까지가 너무 서울까지가 너무 멀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그 공항 경쟁력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저희가 가덕도 공항을 세워놓고 가덕도 공항에서 시내까지 또는 동부산까지 해운대나 기장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이상 걸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15분 내에 그 깊은 대심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계획도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민간 사업자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이제 가덕도 공항에서 내리면 북한까지 10분 거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통수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엑스포,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북항 재개발, 그다음에 어반 루프까지 전부 다 연계돼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과 덧붙여서 또 부산 지역 그리고 영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메가시티 공약도 메가시티 관련된 그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축구를 잘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용한 자원을 공간적으로 넓게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 수도권은 저절로 이제 연담화 현상 때문에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는데 남북권은 아직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울경이 이번에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부울경 그 경제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잘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세 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풀어내자는 거고 이것은 경제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고 현재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울경 통합을 금년에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시발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또 부산과 달리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은 뭐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랄까요? 정치적인 그 정당이 좀 다른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됩니까? 제가 김경수 지사가 계실 때 제가 시장이 되면서 제가 먼저 그 부울경 통합 메가시티를 찬성하고 나섰거든요. 당은 다르지만 지금 울산, 경남, 부산 광역단체장 사이에는 이견이 없고요. 이 문제에 관한 한 물론 뭐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비전을 같이 하고 있고 메가시티를 통해서 남북권 경제 통합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지역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부산 지역 코로나19 상황도 잠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루 확진 기록 보니까 부산시가 지난달 23일에 433명까지 나왔더라고요. 지금 감소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좀 많은 숫자에 해당을 하는데 네. 방역 대책 등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산이 그런 대로 방역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외부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부산이고 그래서 사실은 서울하고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산이. 그런데 지난달에 한 400명대 올라서 저희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0명대로 줄어서 지금 새로운 그 관리를 그럭저럭 잘 하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오미크론이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번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다만 이제 시민들이 지금 그 9시까지 통제를 해놓으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네, 시장님 그리고 저희가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 넌지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현직 지자체장 신분이라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난처하시겠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그 내부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되고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그 저녁에 만나신 분이 그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이셨습니다. 저녁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네,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그날 아주 구애 없이 여러 주제에 대해서 또 저나 오세훈 시장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구했고요. 또 국가 발전의 비전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눴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통합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통합의 중요성이라는 게 당내 통합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내 통합을 해야 또 국민적 통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또 그 분열의 정치로 치닫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사실은 그동안 이 5년 단임제 하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계속 기대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기 정부를 맡을 분은 이런 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또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나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직 부산시장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년에 하여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은 부산이 엑스포 2030을 열 수 있는 확고한 계기를 잡는 해이자 또 부산이 그야말로 싱가포르나 홍콩 이상의 도시가 될 수 있는 비전을 구현하는 사실상의 첫 발을 디디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의 파동이 널리 퍼지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많이 추우셨죠? 오늘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11.3도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2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춥겠고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대형 산불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광주 2도, 부산 5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의 눈은 낮 동안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강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는 내일까지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서해안에도 내일까지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눈과 함께 내일과 모레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